네,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어떤 1심 선고 생중계는 보셨습니까? 네. 예, 봤습니다. 저는.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여간 이제 공식적으로 이 당연한 거를 이렇게 확정짓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그러니까. 진짜 12월 3일 날 내란인 건 다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그러니까. 좀 그랬습니다. 예.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그 판사님이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 정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정연한 논리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공부 잘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쉽게도 사실은 한덕수 그 영장이 이제 꺾여가지고 구속영장 기각 얘기한 예,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수사가 굉장히 동력을 잃었는데 원래 거기에 이제 뭐 그 참여했던 많은 국무위원들까지 다 같이 수사 받았어야 되는 건데 가다가 이제 최상목 앞에서 끊겼다. 좀 아쉬웠다. 그 얘기 하시니까 네. 이진관 재판장이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최상목 전 맞습니다. 부총리 사건이 맞습니다. 예. 또 그 재판부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2월에 이제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그 판결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니네가 그러니까. 처신한 거 아니냐 이제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최상목 그 부총리도 정확하게 그 스탠스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어서 혼내줘야 된다 지금. 판결문 중에 아까 제가 이렇게 논리가 정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판결문 중에 그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나눠놨다. 그 부분도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부지구 남동했던 뭐 이제 그분들이 얘기했던 국민 저항권도 한 큐로 그냥 딱 정리해버린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요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딱 끊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것처럼 정책실장은 그냥 안테나를 띄운 거고요. 오늘 띄운 거고 저는 청와대가 그거 할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협업 플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강도를 이 대통령의 말을 보면 세금 동원해서 부동산 잡지 않겠다가 대선 전 이야기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상황이 예.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조금씩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용범 실장 말대로라면 근데 김용범 실장도 뭐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약간 올리는 쪽으로 그 거래세도 약간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앞에 핵심은 공급 정책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양도세 부분은 좀 열어줘서 사람들이 팔고 나갈 수 있게 양도세는 조금 일시적으로라도 인하를 해줘야 하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특히 똘똘한 집안채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할 게 아니고 똘똘한 집안채는 저는 이미 시효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네, 똘똘한 집안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억짜리 집이 있고 5억짜리 집이 있는 분들은 합쳐서 35억인데 뭐 40억, 50억 집 갖고 있는 분들보다 보유세 부담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과세 기준을 좀 바꾸고 왜냐하면 자꾸 이러니까 비싼 집만 더 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제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너무 보유세 같은 걸 빨리 올리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이제 뭐 여러 부작용을 겪는 거는 뭐 저는 뭐 지난 10수년간 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무리라고 보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세제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청사진은 이제 올해 안에는 내놔야 된다 이제 그거고 이제 뭐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거는 뭐 그런 방향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보유세를 조금 강화하고 뭐 그 거래세를 낮춘다. 이거는 뭐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 뭐 금투세다 이런 것들을 더 큰 틀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일단 다 은퇴를 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노후 소득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으로 좀 유동성에 있는 자산으로 조금 더 옮겨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기존의 세제가 아까 똘똘한
뭐 집안적 말씀해 주셨지만은 부동산으로 집중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세제 모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한 채를 가지고 뭐 거주 요건이나 이런 보유 네.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게 되면은 거의 80%까지 면세가 그러니까 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선진국형으로 이제 자산 보유 그 현황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네. 그렇게 청사진을 아마 뭐 이 지방선거 뭐 끝나고 나서 지선 끝나고 나서 아마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그나저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는데요? 글쎄요. 다음 주쯤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을 때가 있었으면 이미 다 지었죠. 그래요? 네. 지을 데가 없다. 결국은 또 뭐 용산의 미군 기지 떠나거나 용산공원 얘기는 네, 나오고. 뭐 이런 데 짓거나 또 용적률을 더 풀어주는 건데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채의 집이 공급이 나와야 하는데 왜 공급이 이것밖에 안 되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안 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파는 나라는 없거든요. 왜 안 파느냐? 안 파는 것이 이익인 나라로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집을 갖고 보유하는 있으면 게. 뛰는데 가격이 뛰는데 왜 팔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지만 약간 손해도 보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선진국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거다. 교수님은. 저는 뭐 뭔가 지금 수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 소문은 막 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소문은 나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대단한 대책을 내준다고 해도 어차피 그 집을 짓는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2, 3년 정도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다. 네. 이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지금 2, 3년을 우리 소비자들이 가게가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집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되면은 지금 막 뛰어가면서 뭐 집 사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공장 더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 100% 매긴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라는 투로 이 얘기를 하던데 상황 진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에 공장 더 짓는 방식으로 해서 반도체 관세를 빠져나갔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미국에 이렇게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반도체는 이미 여러 제품에 들어가서 완제품이나 반제품 상태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 가서 그 나라에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얘기는? 뭐 저는 그래봤자 그다음에 이제 대체 가능성이거든요.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이게 도요타나 벤츠가 더 팔리니까 문제인데 우리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지금 판교 호텔에 지금 저 빅테크 업체들에서 와서 저기 심지어 랜드까지 저 살려고 지금 오픈런이에요? 네 지금 그 계속 삼성과 하이닉스는 계속 가격을 지금 2배, 4배씩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쉬운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물론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반도체는 우리가 뭐 지구온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약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니 물론 걱정은 해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야 너희들 반도체 관세를 매겨버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자동차나 철강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시장의 거의 70%를 이제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과 하이닉스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직접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또 마켓 쉐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서. 예, 그래서 아마 그 관세를 올린다는 것이 그 우리 공급업체한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니까 사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 경과 좀 지켜보자 뭐 그런 정도의 코멘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하여간 그 시장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는 거죠. 갑은 우리지 미국이 아니다. 반도체에 관한.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림은 우리가 예상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지금 안 뚫리는 벽은 거의 포기하면서 그동안에 협조했던 우방들 상대로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덴마크 같던 데 중에 이제
영국과도 관세를 매긴 어제 이제 다시 후퇴했는데 트럼프 다시 타코 오늘 새벽에 철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단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협상 보면서 그린란드가 내 것이 되면 될 것 같다. 좋은 협상이 될 것 같아. 하지만 나토는 내가 볼 때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어젯밤에 타코를 하면서 미국 증시나 또 10년물 국채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행간을 보면 결국 영국 같은 나라도 정말 협조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협조한 나라 지금 멕시코도 지금 버려지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일본, 영국, 멕시코 정도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같이 해보자 했는데 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참 별 큰 의미는 없는 우리 것 같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그린란드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린란드로 촉발된 이 경제 갈등, 경제 대립은 어디까지 치달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너무 장기적으로는 안 간다고 보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 트럼프가 하는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덴마크나 또 이제 뭐 유럽에서 하는 얘기하고 지금 뭐 충돌이 자꾸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디로 갈지 확답 못 드리지만은 관세 매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뭐 덴마크가 저 미국 국채 저기 다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그러고. 근데 제가 보니까 물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물량이 오탄이 연봉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달러인가 그렇죠. 예. 미 국채는 하루에 1조 달러 정도 거래되거든요. 근데 덴마크 그 오탄이 연봉만큼도 안 되는 교사분들 것 같은데. 연기금인데 그거 중에 미 국채를 다 털어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건 맞죠. 근데 물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미국한테 정말 덴마크가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EU가 할 수 있는 건 미 국채를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미국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지. 네,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2.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진짜 참 미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EU도 역시나 이 폭탄을 건드렸고 아니라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또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지난해 관세, 4월에 해방의 날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자본시장 흔들려서 증시 흔들리고 미 국채 가격 튀어 올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백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국채 70%인가를 지금 유럽이 갖고 있다면서요. 아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 국채가 한 3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일본 1.2조 1조 달러 좀 더 갖고 있고 중국은 많이 팔아서 6천억 달러고 영국이 한 8천억 달러인데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우리? 우리는 2천억 달러가 안 될 걸요. 제가 요즘 좀 될 것 같아요. 네. 2천억 달러? 네. 그래 덴마크보다 훨씬 많네. 왜냐 우리 외환 보유고를 아마 우리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거기 갖고 때문에.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조 달러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에 이 정도를 풀어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6천억 달러 갖고 있는데 EU가 통틀어 한 3조 달러 정도 갖고 있다면 이거에 한 10분의 1만 털어내도 그러면 국채는 유럽도 한 방이 있네. 그러니까 자본시장 레이 달리오가 그 브릿지워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을 크게 움직이는 할아버지인데 레이 달리오가 다보스에서 자본 전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다니까 어제 딱 후퇴하더라고. 저는 이거 좀 며칠은 갈 거고 이게 우리 증시 5천 코스피 5천 가는데 영향을 주겠다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타코가 확실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확실해. 이건 내가 손해인데 하면 바로 물러서. 예, 본인 네. 국채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린란드 갈등은 어디 이거 수위 조절이 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린란드 그래도 뭐 이제 지금 중간 선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긴장 국면을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이제 그 뭐 자원 관련돼서 미국이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히토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중국한테 계속 지금 당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거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뭐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 충분히 끌고 갈 뭐 유인은 있는 거다. 근데 자본 싸움을 한다는 건 결국 미국만 손해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들 나라가 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겠어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만약에 내다 파면 자기들도 손해긴 손해죠. 그럼요. 자기들 자산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럼 또 유럽은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정말 그야말로 치킨 싸움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당장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이제 트럼프 마음에 달렸으니까 우리가 전망하는 거 의미가 없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카니 총리가 한 그 쇼츠가 아주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안보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말을 은연중으로 돌리면서
그 투키디네스인가요? 그저 펠로폰네스 전쟁 쓴 그 인용을 하더라고요. 힘센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약한 자들은 고통받는 시간이 왔다라는 그 책은 뭐 한동훈 전 대표 좋아하는 그 책 아닌가요? 아 저기 공항에서 빨간 이렇게 책, 빨간 책. 아 그때 그게 한때 그게 원사라는 설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한국어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빨간 책으로. 하여튼 또 다보스에서 저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이런 시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들 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유럽과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별꼴을 다 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좀 장기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분의 그러니까 전망은 그런 겁니까?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했는데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출구를 찾아야 돼요. 다른 데라면 지방선거까지는 인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캐나다 안 먹힐 것 같거든요. 다른 데라면 우방이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좀 빠졌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참 별꼴을 다 봐요.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이제 인터뷰도 했고 이제 근로자 추정제, 일하는 사람법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눴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의 평가는? 그 김영훈 장관이 그 근로자 추정제라고 표현하던가요? 일하는 사람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법 아닌가요? 근로자 추정제라는 표현이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사실상의 어떤 그 근로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고, 그다음 프리랜서 네. 이런 게 같은 이제 근로를 추장하고 라이더분들. 만약에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분쟁을 겪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입증 책임을 회사 쪽으로 그러니까 넘긴다. 이게 이제 핵심 사용자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근로자 추정제라는 말은 저는 어감이 너무 안.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좋은 표현도 우등생이라 해도 우등생 추정제 이런 기분 나쁘잖아요. 우등생이 뭐, 우등생이지. 아니 뭐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대선 후보가 또 그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이 정식 명칭이고요. 법 개정을 5월인가 6월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노동계는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 우리 뭐 방송가에도 뭐 많으시죠. 아나운서분들, 작가분들, 저도. 아니 뭐 돈 많이 받는 MC는 말 빼고요. 왜 또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많이 받아야죠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네.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세요. 아니 많이 받아야죠. 좋은 진행자가 많이 받아야죠.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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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권한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고 재계에서는 거기까지 근로자로 받아주면 진짜 우리 감당 못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되게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면 여기서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뭐 5인 이상 사업자 중에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이제 우리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그런 거 말고 당신이 가서 어디든 노동을 던져줬으면 일을 했으면 일단 우리 법은 근로자로 추정을 한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사용자가 아니에요. 근로자 아닌 것을 입증해라. 근로자가 아닌다는 것은 뭐 내가 근로 지시를 냈거나 출근 시간을 지정해 줬거나 근무 동선을 만들어 줬거나 복장을 이걸 입으세요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라. 이런 법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네. 일단 입법으로 좀 강제하면 좀 그래도 좀 먹히지 않을까요? 좋은 점부터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좀 일 좀 와서 도와줄래요? 하다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계속 일을 시키는데 가만 보니까 직원과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일은 정말 뭐 퇴직금도 안 주고 주휴수당도 안 주고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제도들이 적용이 안 돼.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건데 취지는 누가 봐도 좋은데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한 20년 해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기면 또 사용자분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화 시켜야 돼. 그랬더니 다 2년 전에 하루 안겨놓고 자르거나 하루 남겨놓고 자르죠. 아니면은 파견 회사를 엄청 만들어서 파견 회사 정규직으로 해서 본사에 파견을 시켜 똑같은 일을 시키니까 우리 법원이 그럼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정규직화 시켜줘라고 판결을 했더니 그럼 이제 똑같은 일 안 하고 일용직을 부르거나 이제 AI를 부르거나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더라.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은? 그러니까 뭐 그 실질을 찾아간다는 차원에서 제도가 좀 뒷받침을 좀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관상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뭐 사업주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용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좀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실 왔던 건데 이제 일정 부분은 좀 고쳐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근본적인 이제 이 해결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이제 확대 적용인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5인 미만 적용 안 되고 있는데 요거의 이제 중간적인 이제 해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묘수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보는 거고 민사 소송할 때 니네가 임금이나 퇴직금 받을 때 그때 노동자성을 네가 입증하지 말고 사업자 니네가 이제 그렇죠. 입증해라.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 문제의 일부를 이제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요게 이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식 보면은 0일이 아니고 뭔가 0.3, 0.4도 해법이 아니냐. 뭐 그런 철학의 선상에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다만 이제 노동자 측면에서 아쉬운 점 뭐냐면은 이거 말고 그럼 민사소송 말고 뭐 노동위원회나 뭐 노동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분쟁들도 그러면은 입증 책임을 거기서 좀 사업주가 좀 부담하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입법을 이제 뭐 의원입법으로 해서 5월 1일 그 노동자의 날을까지 타겟으로 해서 뭐 통과시킨다고 하던데 뭔가 조금 더 뭐 형사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해외 입법례를 보면은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약간씩 이렇게 뒤로 좀 밀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에 충격이 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향을 준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업자들도 일단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좋은데 그러면은 이게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는 일단 줄이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네. 문제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문제 있는 걸 놔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다 하고 최소화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고용 충격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뭐 최저임금 그때 보면은 뭐 많이 올리면 큰 일이 생길 거다라고 경고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거의 상당히 많이 올렸고 16% 가까이 올렸는데 그 다음에 고용이 완전 평이 좀 그렇지만 완전 개박살 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어느 중간에서 타협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약 종료할 때 이제 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나 라이더 이런 플랫폼 고용자들은 그냥 나가야 되는데 나 근로자로 받아줘야 되는데요. 지휘 감독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제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그 김영원 장으로 인터뷰 때 근로자 노동자를 너무 혼용을 하니까 하나로 좀 노동자로 통일하면 안 되냐 이게 또 헌법 개정사항이더라고요. 헌법에 근로라는 표현이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근로자라는 말을 폐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제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왜 공소청장이라고 안 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느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나온다. 야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이렇게 가야죠. 예를 들어 뭐 서구는 뭐 고용이 유연해서 뭐 근로자를 함부로 자를 수 있다. 이게 정말 미국에 안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고요. 서양도 이런 근로에 대해서는 정말 선진국들도 엄청난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인데 사실은 이런 고용 관계를 하면 열악한 고용 관계를 보장하려고 하면 사용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되게 자영업자예요. 사용자가 더 취약해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도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최저임금 올려놨더니 최저임금 주는 사람들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짚죠. 그러니까 국가데이터 옛날 통계청이죠. 2025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좀 심각한 지표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 제가 그러니까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기자분들이 이거 보도 안 합니까? 2025년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그냥 뭐 우리가 30만 명대 늘 때 있었고 많이 늘 때는 20만 명대로 줄었다가 이제 19만 명이니까 줄어들 건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큰 뉴스는 아니에요. 신규 고용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연령대에서 20대가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60대는 3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자세히 봤어요. 보통은 20대가 14만 명 정도 늘었고 60대가 34만 명, 17만 60대가 20대보다 2배나 늘었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0대는 17만 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역전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오늘 현재 60대가 20대보다 더 일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30대는 두 번째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인데 30대는 그냥 쉬었음이 역대 최대입니다. 헐. 이제 이 맥락을 보시면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20대 때 일이 안 돼요. 이제 그냥 쉬었으면 취업자의 실업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이 손도 안 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 시켜주세요 해서 일을 못 찾고 있는 사람 아예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20대 때부터 계속 고용의 일자리를 찾다가 안 되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물론 그냥 쉬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쉬는 거지만 사실은 뭐 누나 약국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녁에 대리운전도 하고 뭐 밤사이에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할 거예요. 하지만 30대까지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이 30대가 쉬거나 일자리를 못 찾는 사이에 60대의 고용률만 빠르게 높아져서 60대가 일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자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노동 공급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 구조가 지금 20대는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인구 구조고 60대는 지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베이비 부모들 한참 은퇴했고 그 다음 세대도 이제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60대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고용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20대는 노동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취업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20대 수요도 좀 같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면서 수요도 줄기 때문에 임금이 원래는 공급이 줄면 임금 올라가야 돼야 되는 건데 임금도 안 올라가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그 치명적인 문제고 아까 기자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게 입직 시기에 어떻게 입문하느냐 직업을 갖느냐는 평생을 결정을 합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다리를 쭉 타는데 늦게 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일하는 것도 인적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됩니다. 인적 자본도 감가상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뭐 일하다가 1년 쉬면은 전화번호 연락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네트워크도 끊기고 알고 있던 지식도 없어지고 사람 진짜 쉽게 달아요. 감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작도 안 해 인적 자본을 많이 쌓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이 시작되면은 평생 그게 따라오거든요. 평생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나 생산성에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대들도 좋은 데 못 가면은 조금 낮은 일자리 가서 낮은 임금 받으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렇죠. 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면서 그 다음 일자리로 이렇게 사다리 타시 옮겨가면서 끝내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일자리, 가장 좋은 임금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끊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 시장이 역동성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양극화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한 번 낮은 데서 시작하면은 그렇죠. 다시는 이제 못 들어오는 이제 이런 시대로 지금 더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 한번 들어갔다가 못 나오니까 그냥 쉬는 겁니다. 대기. 그러니까 30대가 늘어나는 게 이제 보통 20대 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막 찾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30대 접어들면서 이제 대충 눈높이 낮춰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두 세대 20대 30대 합치면은 지금 그냥 쉬었으면 72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국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다. 그 청년들 얼마나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고 번아웃이 오겠어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직장을 찾고 있는데 교수님 말한 것처럼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그 젊은 세대의 그 사회와의 불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일본도 사실은 20여 년 전에 니트족이라 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20년 전에 일본에서 쉬었던 20, 30대 지금 40, 50대 됐잖아요. 그냥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현대차에서 지금 만든 로봇 아틀라스. 네. 그거 언제부터 배치된다고 그랬죠? 그거 몇 이제 년 안 남았잖아. 몇년 안 남았어요. 예. 그 이제 뭐 그거는 뭐 거대한 첨단 로봇화돼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타플랜트 이런데 이야기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자동화 로봇화가 안 되고 AI가 안 됐다 해도 정년이 된 분들을 예를 들어 300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그분들 그냥 정년됐어도 저희랑 더 해요. 뭐 누나 저희랑 더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 그대로 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후 재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30대, 20대의 청년을 뽑을 이유도 없고 중요한 건 30대, 20대 청년들이 또 이런 300인 이하의 제조업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아틀라스만으로 아니 지금 키오스토크도 있고 서빙하는 로봇도 막 돌아다니고. 근데 가끔 저도 로봇 서빙을 받아봤는데 물 같은 거 로봇에 갖다 주는데 또 반찬 하나 또 저기 서빙하는 분이 갖다 주는데 그러면 저는 가끔 근데 로봇을 왜 배치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자리가 줄잖아요 지금. 물론요. 그건 뭐 피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참 일자리가 많았던 시절에 일했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일자리 없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참 딱하고 미안한 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들 뭐 변호사 회계사 자리 AI들 주니어 회계사들 주니어 변호사들 다 자리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 인스타그램으로 이 생선 사더라고요. 거기서 막 엄청나게 팔리더라. 동시 접속이. 아니 인스타그램으로도 그래요? 이게 진짜 이게.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해요. SNS 일치 안 하기 때문에 네. 몰라요. 우리 밖에 젊은 PD 분들이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다음에 방송 끝나면 설명 좀 해주세요. 동시 접속이 생선 파는 아저씨인데 동시 접속이 한 2만 명, 3만 명 돼요. 동접자가? 네. 얼마나 팔리겠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시대가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니까 지금 뭐 기존에 했던 그 뭐 법대 가고 자격증 따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자리로 움직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근데 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서비스업도 만들 수 있고 플랫폼이 바뀌니까 쉬운 일 절대 아니죠. 네.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말로 생선 팔면서 하루에 얼마를 남기는 거야 하지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기존에 저나 교수님이 했던 그 방식 외국 고등학교 가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자격증 따고 좋은 기업 가서 평생 거기서 일하는 그 시대는 옛날에 한참 전에 어떤 선진적인 선배가 저한테 미래의 희망 유망 직업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구축을 할 텐데 유망한 직업이 뭐냐? 로봇 수리공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 안 나올 건데 로봇이 스스로 충전도 하고 스스로 걸레도 빨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